서울 광진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는 햇살이 잘 드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28층 높이의 건물 3동이 D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놀이터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죠. 이곳 12동 2305호에는 결혼 4년 차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38살로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아내 지연은 34살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별다른 다툼 없이 지내왔던 부부였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섰고, 저녁 7시쯤 퇴근했습니다. 지연은 재택근무가 많았기에 낮 시간 대부분을 집에서 보냈죠.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TV를 보거나 가벼운 산책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주말에는 근처 카페에 들러 브런치를 즐기기도 했고요. 평온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이었어요. 결혼 초기의 열정은 조금 식었을지 몰라도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신뢰와 애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달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저녁 식사 후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말하며 외출하는 일이 잦아진 거예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니 이제는 거의 매일 저녁 20분에서 30분 정도씩 사라졌습니다. 민수가 어디 가냐고 물으면 지연은 답답해서 바람 쐬러 간다거나 편의점 들렀다 온다고 대답했죠. 처음엔 민수도 별 생각 없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외출 전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민수가 우연히 화장실 문틈으로 봤을 때 지연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외출 후 돌아오면 반드시 샤워부터 했습니다. 이전엔 그런 습관이 없었는데 말이죠. 향수 냄새도 평소보다 진했고 옷차림도 전보다 신경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이런 변화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지연이 최근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디자이너라는 직업 특성상 클라이언트의 끊임없는 수정 요구에 시달리는 것도 이해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수의 가슴속엔 불안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매일 저녁 20여 분씩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점점 더 크게 다가왔어요. 편의점을 가더라도 왜 매일 같은 시간에 가는 걸까? 바람을 쐬더라도 왜 혼자만 나가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요즘 매일 나가는데 무슨 일 있어라고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런다고 했죠. 민수를 바라보는 지연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해 보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 눈빛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미소가 평소보다 조금 더 억지스러워 보였고 목소리 톤도 미묘하게 높았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도 지연은 어김없이 외출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죠. 지연이 문을 나선 시각은 8시 15분이었어요. 민수는 초침이 움직이는 걸 지켜보며 시간을 쟀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25분째 되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돌아온 거예요.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보고 있었지만 귀는 지연의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곧장 욕실로 향했고 곧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민수의 가슴속엔 형언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지연의 외출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날짜와 시간을 적어 놓았죠. 일주일 동안 관찰한 결과
지연은 거의 매일 저녁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외출했고 20분에서 30분 정도 후에 돌아왔습니다. 패턴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민수는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죠. 하지만 민수는 섣불리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아내를 몰아세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수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내를 직접 추궁할까 아니면 좀 더 지켜볼까 하는 갈등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죠.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인사팀 일은 꼼꼼함을 요구하는데 민수는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자꾸 딴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아내가 지금 집에서 뭘 하고 있을까? 저녁엔 또 어디로 나갈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 앞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복도 전체가 찍히는 건 아니지만 엘리베이터 출입구와 그 주변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점심시간에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어요. 관리소장은 50대 중반의 인상 좋은 남자였습니다. 민수가 용건을 꺼내자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죠. 민수는 최근 2층 복도 조명이 어두워서 저녁 시간대의 시야 확보가 잘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CCTV 화질을 좀 개선해 줄 수 있냐고 요청했어요. 사실 조명은 충분히 밝았지만 민수는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했던 겁니다. 소장은 주민 안전을 위한 일이라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며칠 내로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고 조도를 보완하겠다고 했죠. 민수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곧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사흘 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층 복도 CCTV 각도 조정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수는 그날 저녁 일찍 퇴근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러 최근 며칠간의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소장은 특별한 의심 없이 민수를 모니터실로 안내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영상을 보여줄 순 없지만 본인 집 앞 복도라면 문제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민수는 모니터 앞에 앉아 지난 일주일간의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수는 자신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대 영상을 집중해서 봤어요. 첫째 날 영상에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셋째 날 저녁 8시 20분경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2305호 현관문이 열리고 지연이 나왔어요. 지연은 평소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이 아니라 외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연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바로 옆집인 2306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 속 지연은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문 앞에서 잠깐 기다리더니 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누군가 지연이 오는 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지연은 자연스럽게 그 문 안으로 들어갔고 문은 곧 닫혔습니다. 민수는 시간을 확인했어요. 8시 22분이었습니다. 민수는 영상을 계속 돌렸죠. 30분 정도 지난 후 옆집 문이 다시 열렸고 지연이 나왔습니다. 지연의 표정은 밝아 보였어요. 민수네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지연의 뒷모습을 보며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른 날 영상들도 확인했습니다. 패턴은 똑같았어요. 지연은 거의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옆집으로 들어갔다가 20분에서 30분 후 나왔습니다. 민수는 관리소장에게 영상을 개인 저장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소장은 왜 필요하냐고 되물었지만 민수는 그냥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려고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해당 날짜 영상 파일을 USB에 복사해 주었죠. 민수는 USB를 호주머니에 넣고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옆집이라니. 하필이면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민수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입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복도에서 마주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두 번 스쳐 지나가며 본 기억은 있지만 얼굴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여보라고 부르며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보며 웃었어요.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일이 일찍 끝나서 라고 대답했죠. 지연은 다시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수는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집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앱에 접속했습니다. 입주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개되지 않지만 각 동 대표들의 연락처는 올라와 있었어요. 민수는 12동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306호에 누가 사는지 아냐는 내용이었죠. 동 대표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집엔 30대 남자가 혼자 산다고 했어요. 이름은 윤태호이고 IT 회사에 다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수는 감사하다는 답을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윤태호라는 이름은 낯설었어요. 민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IT 회사라면 재택근무가 잦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낮 시간에도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민수는 지연에게 슬쩍 물어보기로 했어요. 거실로 나가 지연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라고요. 지연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아, 옆집 말이야. 남자 혼자 사는 것 같던데 라고 대답했어요. 민수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예전에 주민 커뮤니티 모임에서 한 번 본 적 있다고 했어요. 입주 초기에 층별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인사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었죠. 회사 일 때문에 야근을 했거든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전혀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민수는 지연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지만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부러 출근 시간을 늦췄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늦게 집을 나선 거예요. 복도에서 옆집 남자를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반 불안 반의 마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는데 마침 옆집 문도 열렸어요. 민수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문에서 나온 건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175cm 정도 되는 보통 체격의 안경을 쓴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남자는 민수와 눈이 마주치자 잠깐 멈칫했어요. 민수는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김민수입니다. 라고 했죠.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그 반응을 놓치지 윈터졌습니다. 남자는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시선을 피했거든요. 민수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남자는 윤태호입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급하다는 듯 엘리베이터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민수도 뒤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둘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죠. 침묵이 흘렀어요.
태호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민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함께 탔어요. 민수는 태호의 옆모습을 슬쩍 관찰했습니다. 태호는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고 발을 가볍게 떨고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태호는 서둘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민수에게 먼저 가세요 라는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죠.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을 굳혔습니다. 태호의 반응은 명백히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이웃에게 보이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와 시선을 피하는 모습, 어색한 웃음, 떨리는 목소리,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는 태도, 모든 게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었죠. 민수는 주차장으로 향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태호 36살 IT 기획자 재택근무가 작고 혼자 사는 남자, 그리고 민수의 아내 지연이 매일 저녁 찾아가는 사람.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태호의 어색한 표정과 지연이 옆집 문으로 들어가던 영상이 계속 맴돌았어요. 인사팀 과장이 민수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다고 했죠. 민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죠. 지연이 옆집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민수는 그날부터 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인사팀에서 오래 일한 덕분에 민수는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근태, 관리나 징계 절차를 다루면서 익힌 방법론이었죠. 증거를 수집하고 패턴을 파악하며 확실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움직여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작은 수첩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 수첩에 지연의 외출 시간과 귀가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동안 기록한 결과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지연은 평일 기준 거의 매일 저녁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외출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20분에서 30분 후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는 외출 빈도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이틀 중 하루는 같은 패턴을 보였죠. 민수는 수첩에 적힌 숫자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규칙적이었어요. 마치 정해진 약속 시간처럼 말이죠. 이건 우연이나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으로는 지연이 옆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죠.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더 이상 이 불안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어요. 지연은 거실에서 태블릿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지연은 오늘 클라이언트가 또 수정 요청을 해서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수고했어 하고 답했죠. 지연의 표정은 여전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수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민수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8시가 가까워지자 민수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곧 외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상대로 8시 10분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잠깐 바람 쐬고 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래라고 짧게 대답했죠. 지연은 현관으로 향했고 신발을 신고 문을 열어 나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현관으로 가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를 내다봤죠. 지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옆집으로 들어간 게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어요. 슬리퍼를 신은 채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죠. 민수는 옆집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걸었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도 들을 것 같았습니다. 옆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귀를 문에 가까이 대고 안쪽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파가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팔걸이가 삐걱거리는 특유의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는 온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죠. 그리고 이어서 들려온 소리에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웃음소리였어요. 여자의 웃음소리, 바로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특유의 밝은 톤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웃음이었어요. 결혼 초기 데이트할 때 지연이 자주 보여주던 그 웃음, 행복할 때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윤태호의 목소리였죠.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지연이 또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는 민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누군가 나와서 민수를 발견할 수도 있었고요. 민수는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분명 태호와 무언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것도 매일 저녁 20분씩 짧은 시간이지만 확실히 둘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35분이었어요. 곧 지연이 돌아올 시간이었죠. 민수는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티를 내서는 안 됐어요. 아직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니까요. 소리를 들은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불충분했습니다. 민수는 인사팀에서 일하며 여러 사례를 봐왔기에 잘 알고 있었어요. 확실한 물증이나 결정적인 장면이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죠. 8시 40분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돌아온 거예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지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다녀왔어 라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민수는 응이라고 짧게 대답했죠. 지연은 욕실로 향했고 곧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다고 말하고 오후 3시에 퇴근했어요. 집으로 가는 대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앉아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CCTV 영상으로 지연이 옆집에 들어가는 장면. 둘째, 규칙적인 외출 패턴. 셋째, 옆집에서 들은 지연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영상을 더 확보해야 했거든요. 특히 태호가 문을 여는 장면까지 명확하게 담긴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카페를 나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소장은 민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민수는 최근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영상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실로 안내했어요. 민수는 지난 일주일간의 영상을 차례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녁 8시 전후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첫째 날 영상에서 민수는 원하던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지연이 2305호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옆집 문도 거의 동시에 열렸어요. 태호가 문틈에서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연이 다가가자 태호는 주위를 살피는 듯한 동작을 한 뒤 지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장면은 명백했어요.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약속된 만남이었던 거죠. 민수는 다른 날 영상들도 확인했습니다. 패턴은 거의 비슷했어요. 어떤 날은 지연이 문을 나서기 전에 이미 태호가 문을 살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그냥 들어갔죠. 또 어떤 날은 태호가 문을 열어주면서 지연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건드리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민수는 이 장면들을 모두 USB에 저장했습니다. 소장은 민수가 유난히 오래 영상을 보는 걸 이상하게 여겼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민수는 노트북으로 영상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화질은 선명했고 지연과 태호의 얼굴이 명확하게 식별되었어요. 날짜와 시간도 영상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 거라고 판단했죠. 민수는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후기가 좋은 법률사무소 몇 곳을 출연했어요. 그중 한 곳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였죠.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주방으로 가서 지연을 도왔습니다. 둘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죠. 지연은 내일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다며 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잘할 거야 라고 응원했어요.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민수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 모든 걸 끝낼지, 어떻게 대면할지 끊임없이 고민했거든요. 식사 후 8시가 되자 지연이 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어요. 예상된 일이었으니까요. 지연은 산책 좀 하고 올게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지연이 나간 후 민수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23분이 흘렀을 때 지연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샤워를 했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민수는 이 패턴을 깨뜨릴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민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민수를 맞이했어요. 민수는 준비해간 USB를 건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영상들을 꼼꼼히 확인했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도면 충분한 간접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불륜 장면은 아니지만 정황상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규칙적인 패턴과 친밀한 행동들이 결합되면 법원에서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인 태호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알겠다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 목록 등이 필요하다고 했죠. 민수는 일주일 안에 모두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소를 나서는 민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엔 어떤 결연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전달했고 소송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 지연과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게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민수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퇴근했고 지연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지연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번 주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었다며 웃었죠. 민수는 그래 수고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민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민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8시가 가까워지자 민수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실제로는 현관 쪽으로 가서 신발을 미리 준비해뒀어요. 슬리퍼가 아니라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죠. 지연은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8시 10분이 되자 예상대로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잠깐 산책 다녀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그래 라고 대답했죠. 지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10초를 세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옆집 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번엔 문에 귀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옆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민수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였으니까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민수는 복도 천장의 조명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부분 집에서 쉬고 있을 테니까요. 25분쯤 되었을 때 옆집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였어요. 민수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였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먼저 보인 건 지연이었어요. 지연은 뒤를 돌아보며 태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웃음기 띤 목소리였죠. 그리고 태호도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며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태호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지연의 시선이 옆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의 눈이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웃음은 굳어버렸고 눈은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태호도 지연의 반응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가 서 있는 걸 본 태호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손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셋은 그렇게 복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변명할 건 없지라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온해서 더 무섭게 들렸죠.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민수야 이건 라고 시작했지만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호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움직이지 않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태호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3달 동안 매일 저녁 여기 왔지라고 했죠. 정확히 25분씩 CCTV에 다 찍혀 있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민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태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가 남의 아내와 이렇게 만났는데 할 말 없나 라고 물었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라고만 했죠. 민수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태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은 계속 울면서 민수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뿌리쳤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민수는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연이 민수야 제발 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연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민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서 지연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울며 애원했지만 민수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어요. 결국 지연은 포기하고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아마 친정으로 갔을 거라고 민수는 짐작했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이제 소송을 진행하자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알겠다며 일주일 안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에게 이혼 소송 서류가 도달했습니다. 지연은 민수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민수는 일절 답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태호에게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가 전달되었죠. 태호는 당황한 나머지 민수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다가 붙잡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저한테 할 말 없을 겁니다. 라고 했죠. 태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민수는 확보한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외출 시간 기록 복도에서 들은 소리에 대한 진술서, 그리고 마지막 대면 당시의 상황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만남 패턴과 친밀한 행동들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민수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했고 태호에게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금액은 각각 5천만 원씩이었어요. 태호의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서류가 태호의 회사로도 발송되었거든요. IT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태호가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수군거림 정도였지만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태호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 팀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죠. 특히 여성 직원들은 태호와 같은 회의실에 있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팀장에게 따로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태호는 회사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자고 하는 동료가 사라졌어요. 회의 시간에 태호가 의견을 내도 다들 건성으로 듣고 넘어갔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거죠. 한 달쯤 지났을 때 태호는 맡고 있던 대외 협력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팀장이 조용히 불러 다른 업무로 전환하라고 통보했어요. 공식적인 징계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기획자로서 태호의 커리어는 큰 타격을 입었죠. 협력사 담당자들도 태호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태호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 환경에서 버틸 수 없었던 거예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굴욕 모든 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퇴사 후 태호는 이력서를 돌렸지만 쉽지 않았어요. IT 업계는 좁아서 소문이 금방 퍼졌거든요. 면접을 보러 가도 미묘한 반응들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태호는 이전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에 겨우 취직할 수 있었죠. 연봉도 30% 가까이 깎였습니다. 지연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지연은 입소문으로 일감을 받았는데 불륜 소문이 퍼지면서 클라이언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결혼 관련 업체들은 지연과의 계약을 끊었습니다. 이미지가 중요한 업계였거든요. 지연이 속해 있던 디자이너 커뮤니티에서도 소외되기 시작했죠. 모임에 나가면 다들 어색하게 대했고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도 뚝 끊겼습니다.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지연은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상황을 알고 크게 실망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지연과 말도 제대로 섞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숨만 내쉬었죠. 지연은 작은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죠. 민수에게 매일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오는 건 차갑고 형식적인 법률 문서뿐이었어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은 지연의 책임으로 인정되었고 민수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태호에게도 상간자로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총 1억 원의 금액이었죠. 지연과 태호는 각자 5천만 원씩 민수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지연은 친정에서 돈을 빌려 겨우 마련했고 태호는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둘 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 지연은 법원 복도에서 민수를 봤지만 민수는 지연을 보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광진구 아파트를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어요. 강남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15층짜리 건물로 규모는 작았지만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이곳은 이전 아파트처럼 복도에서 옆집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음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민수는 짐을 풀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 신경 쓸 일도 없었어요.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민수는 출퇴근 루틴을 다시 만들어갔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8시에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에 집중했죠. 동료들은 민수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대했어요. 민수도 그게 편했습니다. 저녁엔 집에 돌아와 혼자 식사를 했죠.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간단히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지만 전보다는 마음이 편했어요. 적어도 속이는 사람과 함께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주말에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잡생각이 줄어들었거든요. 러닝머신에서 뛰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며 땀을 흘렸어요. 체력도 좋아지고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가끔 대학 동창들을 만나 술을 마시기도 했죠. 친구들은 민수를 격려했습니다. 잘 결단했다고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민수는 아직 그런 생각은 없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는 게 좋다고 했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집중해서 보진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죠. 민수는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민수의 손이 멈췄어요. 지연이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길었어요. 정말 미안해. 매일 후회하고 있어. 나 정말 바보 같았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라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메시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지연의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이었다면 흔들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지연과의 4년 결혼 생활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마지막 석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의심과 배신. 그리고 거짓말, 그 모든 게 민수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이제 민수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 평온을 다시 깨뜨리고 싶지 않았죠. 민수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길게 쓸 필요는 없었어요. 짧고 명확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면 됐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옆집 문을 연 건 너야 라고 먼저 썼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리고 우리 문은 끝난 순간 닫혔어 라고 적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죠. 민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표시가 떴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TV를 보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울면서 썼을 것 같은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직접 사과하고 싶다. 정말 잘못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다는 내용이었죠. 민수는 이번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주고받을 말이 없었거든요. 답장을 하면 지연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했죠. 민수는 지연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수는 회사 앞에서 지연을 마주쳤습니다. 지연이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를 보자 지연은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였지만 지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제발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죠. 민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지연을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미 끝났어. 이제 그만하고 각자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계속 울었지만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민수는 회사 건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민수의 가슴 한편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도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었죠. 옆집 문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자신의 문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새 아파트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저 멀리 한강이 보였고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거짓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은 있었죠. 민수는 창문을 닫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